예, 이번 시간에는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2회에 걸쳐서 설명을 이 주제를 가지고 할 예정인데요. 아마 그 실무하시는 분들은 좀 따분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 그 개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전략적 제휴 관련된 논문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한번 다루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2회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전략적 제휴는 이 협동과 경쟁이 상존하는 그런 어떤 패러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자원을 가진 상대방과 협동을 통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확보된 어떤 가치를 파트너와 서로 나눠야 된다는 어떤 경쟁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에 상충되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그 패러독스 상황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듯이 협동이라는 이 추구해야 될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작에서 통제 메커니즘 설명할 때 신뢰도 하나의 중요한 통제 메커니즘이다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통제 메커니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오너십을 지분을 갖는다든지 계약서를 상대방의 기회주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이익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경영 통제를 우리의 이익과 이 합작회사의 이익이 서로 정렬될 수 있도록, 모기업과 이 자회사 간 이익이 서로 정렬될 수 있도록 경영 통제를 하는 것, 그리고 이사회 구성하는 것 등이 이제 주를 이루고, 그 아울러 이제 그 합작회사 CEO 임명이라든지 업무 보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 등등이 전통적인 어떤 통제 메커니즘으로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뢰가 아주 중요한 통제 메커니즘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제휴는 계약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약서에 모두 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따라서 이 계약의 불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보조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계약이 있고 합작 계약서가 있고 이 판매와 관련된 보조 계약을 맺는다든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는다든지 등등, 이 주 계약의 어떤 실행 방안으로서 보조 계약을 맺어서 이 계약의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신뢰입니다. 이 계약서 상의 어떤 그 루프홀, 그러니까 이 빈 곳을 신뢰로서 이렇게 메꾸는 게 아주 그 이상적인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바꿔야 되는, 또는 계약 내용을 보충해야 되는 그런 그 이 재계약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계약은 나중에 별도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통한 제휴 관리가 이 그동안 연구 결과 공통점이 뭐냐면은 보다 효과적이라는 거죠. 전통적인 통제 수단, 아까 언급했다시피 그 계약서라든지, 그리고 지본 구조를 가져간다든지, 경영 통제 등등의
통제 수단으로 이제 제휴 관리를 하지만 이것보다는 이 신뢰관계 기반으로 제휴를 많이 관리하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합작계약서의 모든 법적 이 계약 항목을 명시하거나 또 그리고 향후 있을 수 있는 그런 속임수의 종류를 언급하거나 또는 이제 그 속임수에 대한 책임관계 등을 일일이 명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관계에 기반을 해서 이 합작회사를 관리를 하게 되면은 파트너의 기회주의 위험을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신뢰관계에 기반을 둔 운용을 하게 되면은 보다 많은 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주 이 먼 거리에 있는 파트너와 한국에서 어떤 합작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일이 상대방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은 이 듀딜리전스, 그러니까 실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먼 곳에 오기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 한국만의 어떤 프랙티스를 쉽게 이렇게 한국 사람만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신뢰관계가 있다면은 아주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국내 합작법인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어서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본 결과 많은 이 해외 기업들이 국내 비즈니스 프랙티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좋은 사업 기회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뢰관계가 있다면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여하튼 이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할 경우에 이 제휴를 통해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지속적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드만이라는 학자가 이 저수라는 Alliances라는 책에서 이 제휴 디자인에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통제 기반과 신뢰 기반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의 이 주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이 통제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기회주의 방지입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이 릴레이션십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잘 구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자본을 이제 구축하는 게 신뢰 접근에서의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기본 가정을 보면은 통제는 파트너들은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항상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면에 신뢰는 파트너들이 서로 믿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과정이 뭐냐면 공동의 성장과 발전이 있으면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각 모기업과 장기적으로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각각의 이 어프로치를 보면은 통제는 목표 달성에 이 포커스를 둡니다. 반면에 신뢰는 비전에 포커스를 두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은 확보한 가치를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갈 거냐, 확보할 거냐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것은 전체 파일을 어떻게 키울 거냐, 가치 창출을 우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규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계약을 좀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는 원칙을 좀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규범과 가치를 추구를 하고, 여기는 이제 외적 동기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너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죠. 반면에 여기는 이 일 자체가 이제 동기입니다. 와, 꼭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이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내적 동기를 부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최고 경영진의 임무도 좀 다릅니다. 이거는 가급적이면 엄격한 통제, 룰 베이스로 가다 보니까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고, 이건 최고 경영진이 코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뢰와 통제의 관계가 이게 서로 이 대체제의 관계냐, 무슨 얘기냐면은 신뢰가 통제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거죠. 대체하는 그런, 가급적이면 통제를 대체하는 그런 관계가 이상적인 거냐, 아니면은 서로 보완을 해주는 관계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논하기 전에 우선 이 리스크를 이제 한번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스 앤 텅이 2001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략적 제휴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첫째, 퍼포먼스 리스크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전략이든 간에 다 가지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어떤 전략을 펴더라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다 있는 거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경제 환경의 변화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성과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전략적 제휴에서는 파트너와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항상 관계 리스크라는 게 생깁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소스가 있는데, 첫째는 파트너가 기회주의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가 이 과도하게 개별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앞서 시시도 교수의 협상에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총수익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총수익의 구성이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투자 수익과 거래 수익, 그리고 보조 수익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했고, 그 중에서 보조 수익이라는 것은 상대방은 관계없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수익이라고, 개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개별 이익이라는 것은 보조이익을 의미를 하는 거고, 거래 수익도 한쪽에서만 거래 수익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그건 개별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이익이 있고 개별 이익인데, 개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너 한쪽에서만 가져가는 이익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학습이죠. 그래서 이 개별 이익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했을 때 관계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스 앤 텅은 리스크를 두 가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만이 이 두 가지 리스크별로 이 신뢰와 통제의 관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성과, 퍼포먼스 리스크가 크냐 적으냐, 그리고 관계 리스크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통제와 신뢰의 역할이 각각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경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하이텍 분야는 그렇죠. 하지만 파트너와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하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뢰 베이스로 가는 겁니다. 신뢰 베이스로. 반면에 파트너 리스크가 좀 큰 편이에요. 하지만 좀 안정적인 비즈니스 방향입니다. 이럴 때는 통제 베이스로 가는 겁니다. 근데 둘 다 크다. 성과 리스크도 크고 파트너 리스크도 크다 할 때는 두 개 다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보완입니다.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에만 너무 의존할 게 아니라 이 신뢰 관계도 가지도록 노력을 하고, 신뢰에만 너무 주안점을 두게 되면은 이 컨트랙 내용이 허술해지면은 목표하는 바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리스크가 있을 때는 이 통제와 신뢰를 동시에 가져가는 두 양자 간에는 보완제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가 낫다 할 때는 한쪽만 택하거나 둘 다를 택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신뢰는 효과적인 통제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신뢰라는 것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가 있다. 제휴 디자인에서 통제 기반으로 갈 거냐, 신뢰 기반으로 갈 거냐,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우선 리스크를 한번 따져보면은 관계 리스크와 성과 리스크로 구분이 되는데, 통제와 신뢰는 관계 리스크와 성과 리스크가 모두 높을 때 양자는 보완 역할을 한다. 반면에 파트너 리스크가 낮고 시장 환경이 예측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신뢰 기반의 접근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